공포와 감사는 공존할 수 없다. 감사하면 공포는 자연히 밖으로 밀려나 어느새 사라진다. 이대로도 좋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부정의 세계에서 자기 긍정의 세계로 옮겨갈 수 있다. 만일 강한 불안감이 도저히 가라앉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100m를 전력 질주하자. 마음이 꽤 개운해질 것이다. 불안은 뭐라도 해라고 부추기는 에너지이므로 온 힘을 다해 무언가를 하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다.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 노르아드레날린이 정상화된다. 머릿속이 진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져 부정적인 감정이 가라앉는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우선 행동하자.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저자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정신과 의사이지만 심리적인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 자기계발, 친구, 인간관계, 건강, 행복, 인생의 모든 분야에 관해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은 행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막연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행복에는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로토닌 행복, 옥시토신 행복, 도파민 행복입니다. 저자는 우리의 행복이 세로토닌, 옥시토신 행복을 기반으로 할 때 만족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읽기가 매우 쉽고 진부하지 않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조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워서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읽은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자. 우선 질문이 있다. 스트레스는 아예 없는 편이 좋다. 예스일까 노일까? 아마 예스를 고른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답은 노이다.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하겠다. 업무 관련으로 중요한 거래나 발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분명 긴장해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 덕분에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하고 수차례 연습한다. 그 결과 실력이 늘고 더욱 성장한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성격이나 태도를 되돌아보고 상대의 기분을 헤아린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애쓴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종류의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다.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집중력을 강화하고 기억력을 높인다. 부담 없는 간단한 일만 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겠지만 목표 달성 후에 성취감이나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 즉, 좋은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성장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득하다. 직장 내 인간관계를 비롯해 출퇴근이나 통학, 집안일과 육아까지 무엇이 힘든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다. 이러한 일에서 모두 벗어나 스트레스의 원인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있어도 괜찮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극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쌓아두면 몸이 망가지고 우울증을 비롯한 마음의 병에 걸린다. 그러니 다음의 두 가지에 유념하자.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잔다. 스트레스와 피로를 다음날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전부 없애는 것이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아니다. 낮에 정신없이 일하느라 스트레스가 쌓여도 밤에 제대로 풀어주면 된다.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란 스트레스와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버티는 사람과 유연한 사람. 연장 근무와 야근을 일삼는 블랙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불과 몇 달 만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한편 같은 직장에서 몇 년씩 일해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회복력이나 복원력이라고도 부른다. 동일한 환경에서 같은 스트레스를 겪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고 견디다가 부러지기보다는 용수철처럼 유연하게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니 회복 탄력성을 받아 넘기는 힘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나는 마음의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마음이 꺾인다란 말이 있는데 마음이 꺾이는 이유는 버티려고 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받아 넘길 줄 아는 사람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 내 임상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잘 걸린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은 스트레스 요인을 정면으로 받아내려 하기 때문에 쉽게 불안을 느끼고 고민에 빠지며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불안과 고민은 앞서 말한 좋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나쁜 스트레스를 없애야 한다. 사람은 대부분 불안이나 고민에 맞닥뜨리면 원인을 제거하려고 한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망에 빠져 한층 더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데 스트레스의 원인은 제거할 필요가 없다. 사고 방식과 대처법만 살짝 달리해도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받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만 써도 불안과 고민은 사라진다. 이 책에서는 우리를 나쁜 스트레스에서 시달리게 하는 인간관계, 사생활, 직장생활, 몸건강, 마음건강이라는 5가지 주제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사실을 파악하고 할 일을 알고 나면 고민의 90%는 해결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실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불안은 행동하면 사라진다. 많은 사람이 다음 주에 있을 발표 때문에 불안하다. 잠자리에 누우면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미래가 불안하다 같은 고민에 시달린다.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70%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니 우선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부터 설명하겠다. 어떤 이유로 고민하거나 괴로워할 때면 반드시 불안이 따라 붙는다.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다. 불안의 반대는 안심이므로 스스로 안심시키면 고민은 해결된다. 뇌과학적으로 불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면 대처법은 명확해진다.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안은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상태이다. 인간이 긴장, 불안, 공포의 감정을 느낄 때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노르아드레날린은 싸움 또는 도주의 물질로 불린다.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뇌가 예민해져서 집중력이 올라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르아드레날린과 함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온몸에 혈액이 빠르게 돌아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온 힘을 다해 달아날까 아니면 맹렬하게 싸워서 쓰러뜨릴까. 노르아드레날린이 일으키는 불안과 공포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에너지로 작용한다. 즉 위기의 순간에 재빨리 움직여라고 하며 맹렬한 기세로 우리에게 다그치는 물질이 노르아드레날린이다. 불안은 가만히 있으면 커지고 움직이면 작아진다. 불안은 위태롭거나 난처할 때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에게 빨리 몸을 움직여서 벗어나라고 소리친다. 그것이 불안의 생물학적 존재 이유이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할수록 불안은 더욱 강해진다. 이불 안으로 들어가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하고 고민할수록 불안은 커진다. 많은 사람이 고민을 안고 불안해졌을 때 저지르는 실수는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하고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고민해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다. 행동하면 된다. 순식간에 불안이 전부 사라지지 않겠지만 몸을 움직이면 불안은 반드시 가벼워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은 계속 커지므로 뭐든 하기만 하면 기분을 바꿀 수 있다. 행동하면 현실이 달라진다. 세상에는 인풋 세계에 사는 사람과 아웃풋 세계에 사는 사람이 있다. 정보나 지식을 아무리 열심히 받아들여도 그저 뇌 안의 데이터만 늘어날 뿐이다. 바깥 세계, 즉 현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실질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 성장도 이룰 수 없다. 고민을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이나 책에서 대처법을 알아보면 약간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지만 소리내어 말하거나 글로 쓰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현실은 전혀 변하지도 않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는다. 인풋 세계에서 살아가는 한 불안은 계속되고 고민이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소리내어 말하고 누군가와 의논하고 글로 써내자. 작은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야 불안이나 고민이 해소된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보이기 시작한다. 3가지를 실천하자. 막연히 행동하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대처법을 제안하겠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11시까지 자는 환자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라고 말하면 그 즉시 못해요 라는 대답이 날아온다. 하지만 평소보다 15분만 일찍 일어나 보지 않으실래요? 라고 제안하면 그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모든 행동은 세분화할 수 있다. 행동의 문턱을 낮추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든 하나는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가 하는 고민의 대부분은 대인관계, 소통, 사회생활에 관한 문제이다. 타인과 얽히는 가운데 생기는 문제를 가만히 방 안에 틀어박혀 고민해봤자 해결될 리가 없다. 고민은 행동하면서 해결해야 한다. 인풋 세계에서 정보만 모으고 있으면 끙끙거려봤자 절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일단 움직이자. 이 책에서는 실천 방식을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 말하기. 친한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말하기에 해당한다. 바보야 라고 크게 외치면 속이 후련해져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잡담을 하면서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한다. 두 번째, 쓰기. 쓰기는 한층 강력한 아웃풋 행동이다. 고민을 글로 적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린다.
문장으로 남기면 머릿속이 정리되어 고민이 명확해진다는 장점도 있다. 매일 일기를 쓰면 스스로를 통찰하는 힘이 길러진다. 글로 적으면 머릿속이 정리되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므로 그릇된 생각이나 부적절한 감정이 보이고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움직이기. 만일 강한 불안감이 도저히 가라앉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100m를 전력 질주하자. 마음이 꽤 개운해질 것이다. 불안은 뭐라도 해라고 부추기는 에너지이므로 온 힘을 다해 무언가를 하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다.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 노르아드레날린이 정상화된다. 머릿속이 진정되고 마음이 편해져서 부정적인 감정이 가라앉는다. 그러니 마음이 불안하다면 우선 행동하자.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방법. 똑같은 일을 할 때에도 즐기는 사람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모든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고 둘 중 어느 면을 보느냐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하루 동안 일어난 기분 좋은 일과 기분 나쁜 일 가운데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 모처럼 사는 인생이라면 사물의 좋은 면을 찾아내 삶을 즐기는 편이 행복하다. 그러한 삶을 위해 갖춰야 할 사고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솔직하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솔직함이다. 솔직함은 성공의 키워드로 자주 언급된다. 이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중립의 선 상태를 말한다. 많은 사람이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런 일을 해봤자 분명 시시할 거야. 전에도 이런 상황에서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분명 실패하겠지 같은 식으로 과거의 경험에 크게 얽매인다. 그러나 중립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충고나 조언을 주었을 때 일단 해보자 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와 만남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접할 기회도 늘어난다. 선입견이 강하면 수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금과 다름없는 일상을 반복한다. 그런 삶에서는 즐겁고 재미난 사건이 벌어질 수 없다. 중립이 아닌 상태일 때 아무리 대단한 정보를 들려주어도 뇌에서 그 정보를 차단한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솔직해지고 싶다면 무엇이든 일단 하고 보자. 누군가가 이 책은 재미있어 라고 말하면 일단 읽어보자. 그 영화 엄청나더라 라고 하면 일단 한번 보자. 이번 모임에 꼭 와줘 하면 일단 가보자. 선입견을 걷어내고 상대의 추천이나 권유를 믿고 받아들여보자. 그 앞에는 기회와 만남이 무한히 펼쳐져 있다. 즐겁고 재미나는 일은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오는 법이다. 안전지대는 매일 우리가 생활하는 영역을 뜻한다. 매일 가는 장소, 매일 만나는 사람, 항상 먹는 음식은 모두 안전지대에 속한다. 매일 일상에서 즐겁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현재 안전지대 안에서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즐거운 일은 안전지대 밖에 있다. 용기를 내어 안전지대 밖에 펼쳐진 무한한 세계로 한 발짝 내디디면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보물이 나타난다. 보물은 처음 경험하는 장소, 사람, 이벤트, 상점 같은 곳에 숨어 있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는 것은 괴롭고 난처한 일에 도전하는 모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 즐거운 인생을 위해 용기 내어 한 발짝만 내디뎌 보자. 위시 리스트를 작성하자.
안전지대 이야기가 자신의 바깥으로 나아가는 접근법이라면 자신의 내부에 집중하는 접근법도 있다. 자신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시리스트를 써보기를 추천한다. 나는 위시리스트에 적은 내용을 1년의 절반, 2, 3년에 70에서 80% 정도는 이루어왔다. 쓰고 싶은 만큼 실컷 써낸 소망, 꿈, 목표 중에서 70에서 80%이니 절대 적지 않은 양이다. 안 쓰는 사람이 손해다. 그렇다면 어째서 위시리스트를 쓰기만 했을 뿐인데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까? 뇌가 하고 싶은 일에 안테나를 세우기 때문이다. 바라는 일을 틈틈이 반복해서 보면 기억으로 남아 뇌에 깊이 새겨진다. 위시리스트를 적어 놓으면 관련 정보가 눈에 들어와서 실현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사람들은 연말연시가 되면 새해 목표를 정한다. 그때 뭘 하면 놀지? 계획을 짜는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 꼭 적길 바란다. 나는 1년에 영화 120편 보기, 1년에 6주는 해외에서 보내기 같은 올해의 놀이 계획을 세운다. 아침마다 그날의 투두 리스트를 적는 사람이라면 오늘 할 놀이도 같이 적어두자. 저녁 7시부터 영화를 본다 라고 적으면 7시 전까지는 무조건 일을 마쳐야 한다는 긴박감이 생겨 일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놀 수 있게 된다. 평일에 무슨 수로 영화를 보겠어 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평생 가도 변하지 않는다. 올해의 놀이 계획, 오늘 할 놀이를 쓰면 놀 기회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일 처리 효율도 높아진다. 반드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두 번째, 결단하는 습관을 들이자.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잡느냐 마느냐는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 멋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대부분 스스로 중요한 결단, 인생의 결단을 내렸다. 그들도 당연히 그 순간에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리저리 헤맸을 것이다. 인생의 주도권을 쥔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결단을 내렸을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우리는 왜 결정을 망설일까?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A와 B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결단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보가 부족하고 결과가 모호할 때 머뭇거린다. 망설여진다면 할 일은 딱 하나. 빠짐없이 정보를 모으자. 더 이상 수집할 정보가 없다고 생각될 때까지 철저하게 모아야 한다. 책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3권 읽기를 하라고 이야기했다. 어떤 의견에 찬성하는 책만 3권 읽으면 결론은 당연히 찬성적으로 기운다. 만약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단 장점과 단점을 모두 파악해 놓아야 비로소 성공할 가능성이 생긴다. 다시 말해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도 알아두어야 한다.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부합하는 정보를 모으고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멀리하려는 성질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른다. 확증 편향에 맞서야 비로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고민 중인 일을 실제로 겪은 사람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면 이미지가 한층 더 명확해진다. 결단을 내리는데 서툰 사람에게는 결단을 위한 기준이 부족하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두면 그것에 맞춰 기계적으로 정하기만 하면 된다. 결단의 기준이 없으면 당연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그날의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생각이 바뀐다.
결단의 기준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의 3가지 항목에 비추어 생각해보자. 첫 번째, 더 설레는 일을 선택한다. 설레이는 일을 선택하면 설사 실패하더라도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으면 앞으로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 고백했다가 차이더라도 이전처럼 친구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면 된다. 두 번째, 더 어려운 일을 선택한다. 어려운 일을 선택하고 나면 지식과 경험이 늘어 점점 성장한다. 만일 실패하더라도 경험은 남기 때문에 그로부터 커다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더 극적인 일을 선택한다. 자신을 작품 속 주인공으로 객관화했을 때 어떻게 보일지 의식하자. 예를 들어 주인공이 위기가 잇따르는 현실에 맞서 싸우는 영화가 있다고 해보자. 산 너머 산이 계속되는 파란만장한 스토리일수록 더 흥미진진하다. 인생도 영화나 마찬가지다. 자신의 인생을 영화를 보듯이 바라보자. 포기보다는 무조건 도전이 낫고 실패해도 주인공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망설여질 때는 파란만장하고 극적으로 전개되는 일을 고르자.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재미있는 인생을 골라야 하지 않을까? 죽음을 생각하다.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인다.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지 못하면 후회할지 생각해보자. 죽음 그 자체를 생각하면 살아봤자 소용없다. 전부 헛되고 부질없다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어차피 언젠가 죽는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 똑같은 현상, 사건, 이야기도 삶 쪽에 서서 죽음을 바라보면 다르게 보인다. 통제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하자.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나눠서 생각하면 효과적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의 정체를 상세히 언어로 표현한 다음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로 나눠보자. 통제할 수 있는 일, 죽음을 미룬다. 죽음에 대해 배운다. 죽음에 대해 말한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통제할 수 없는 일, 영생을 얻는다. 위의 표와 같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인다. 혹은 언제 생을 마감해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을 즐기는 쪽으로 사고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즐거운 일을 미루지 말고 매일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이런 일상을 꾸준히 이어가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도 후회는 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싶다면 지금의 초점을 맞추고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로 나누는 작업을 꼭 하길 바란다.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자. 죽음에 대한 지나친 공포는 뇌와 마음이 지쳤을 때 특히 잘 일어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는 죽음이나 미래에 대한 지나친 공포를 호소한다. 하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아 상태가 좋아지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는다. 7시간 이상의 수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 몸에 이로운 식단, 아침 산책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추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말끔히 사라진다. 반대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상태가 계속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강해진다.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건강을 살피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자.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삶에 감사한다. 공포와 감사는 공존할 수 없다. 인간의 뇌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지 못하므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감사는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머릿속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공포는 자연히 밖으로 밀려나 어느새 사라진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은 매우 멋진 일이다. 게다가 건강한 상태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자. 진심으로 감사하면 언젠가 찾아올 죽음에 연연해하지 않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다. 행복을 구하는 방법. 행복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정신과 의사로서 뇌과학적 지식을 참고해 내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다.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 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행복감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 즉, 행복 물질이 늘어나면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반대로 행복 물질이 줄어들면 괴롭고 힘들어지며 심한 경우에는 죽고 싶은 기분까지 든다. 행복감을 일으키는 행복 물질은 주로 세 가지다. 바로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이다. 이러한 물질은 모두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하지만 각각이 만드는 행복의 질은 전혀 다르다. 첫 번째, 세로토닌성 행복. 평온함, 치유, 기분과 관련된 행복감이다. 아침에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상쾌해 오늘 하루도 힘내자와 같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분에 감싸인다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불안과 걱정이 일고 초조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기분 나쁜 일만 떠오르면서 부정적인 기분에 사로잡힌다면 세로토닌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옥시토신 행복, 유대감과 관련 있는 행복감이다. 배우자, 연인, 자녀,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분비되는 물질이다. 스킨십, 소통, 사람 사이의 유대감, 애정, 교류 등과 관련이 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나 남이 베푸는 친절을 받을 때도 분비된다. 따라서 봉사활동, 사회 기여 활동을 하면서 주고받는 감사의 마음과도 관련이 있다. 도파민성 행복, 의욕과 관련 있는 행복감이다. 도파민은 행복 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분비되는 성공 물질이기도 하다.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쳤을 때,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거금을 손에 쥐었을 때, 승진 또는 승급했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 분비된다. 해냈다, 최고다 라고 소리 지르게 만드는 감정, 즉 성취감이나 고향감과 관련이 있다. 도파민성 행복에 사로잡히지 말라.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면 주로 도파민성 행복을 떠올린다. 출세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와 같은 바람은 모두 도파민성 행복이다. 물론 도파민은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도파민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연소득은 1억 이상이지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렸거나 지나치게 일에만 몰두하다가 가정이 무너질 위기를 맞은 사람의 이야기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행복은 세로토닌이 주는 행복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건강을 실감하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이나 마음이 병에 걸리면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진다. 행복은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 순서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세로토닌성 행복을 얻는 습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해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아침에 상쾌하게 눈 뜨는 삶을 목표로 삼자. 이미 여러 번 다루었지만 가장 효과적인 습관은 아침 산책이다. 아침에 15분에서 30분 정도만 산책해도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어 세로토닌성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명상이나 좌선 같은 마음 챙김 활동이나 복식 호흡을 해도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세로토닌 분비에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다. 수면 부족이나 밤샘 활동은 악영향을 미친다. 웃는 표정을 지어도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세로토닌 다음으로는 옥시토신을 목표로 해야 한다. 배우자, 자녀, 연인, 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안정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미 손에 넣은 행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소홀히 대하다가 다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일에만 몰두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던 사람이 이혼 서류를 받아든 순간 그제야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가 안정화되면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직장에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아도 안정된 인간관계가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외로움을 느끼거나 사람과의 유대가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일하는 도중에 자꾸 그 일이 떠오르고 머릿속이 걱정으로 가득해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도파민성 행복도 얻을 수 없다. 도파민성 행복을 구하기 전에 기반이 되는 옥시토신성 행복을 다져 놓아야 마지막에 결국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옥시토신은 가까운 사람과 스킨십, 대화, 소통을 하면 분비된다. 스킨십 중에서도 특히 성적으로 애정을 주고받을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하는데 20초 이상 포옹만 해도 옥시토신이 충분히 분비된다. 자녀를 꼭 껴안으면 안고 있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서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연인 또는 친구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거나 남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반대로 남이 베푸는 친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연인이나 친구가 없다면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도 좋다. 반려동물과 함께 놀면 주인은 물론이고 반려동물에게도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개나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치유되는 기분이 드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세포 재생을 돕는다. 그야말로 우리 몸과 마음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 함께 보내는 시간과 소통을 늘리자. 긴장을 풀고 만날 수 있는 친한 친구와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행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도파민성 행복을 최후의 목표로 삼자. 일상적으로 마음과 인간관계가 안정되면, 즉 세로토닌성 행복과 옥시토신성 행복을 얻으면 딱히 부자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두 가지 행복이 전체 행복의 토대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실감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도파민성 행복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끝내 만족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위쪽으로만 올라가려고만 하면 평생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도파민성 행복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두 번째, 스포츠 경기나 대회에서 활약하거나 우승한다. 세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낸다. 네 번째,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다섯 번째, 웃는 표정 짓기, 명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되짚어 보면서 행복한 삶을 꾸리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인 7가지 핵심을 정리해 보았다. 이것만 기억해도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이대로도 좋아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지금 자신의 모습만으로도 괜찮다. 이대로도 좋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부정의 세계에서 자기 긍정의 세계로 옮겨갈 수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대로도 괜찮다. 이대로도 좋아. 지금의 나로 괜찮아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인정하자. 이대로도 좋아 라는 말은 자신을 긍정하는 최고의 표현이다. 두 번째, 지금에 초점을 맞춰서 살자. 누구나 과거를 떠올리면 후회에 시달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의 지배를 당한다.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지금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저도 모르게 과거나 미래의 일을 생각한다면 지금을 관찰하는 것에 집중하자. 오늘 할 일을 오늘 해 나가자.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세 번째, 스스로 결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산다. 남의 눈치를 살핀다.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 남과 똑같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이것들은 모두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을 최악의 삶의 방식으로 본다. 하고 싶은 일, 나아가고 싶은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때에 남에게 의존하면 그 순간에는 편하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 분명 후회한다. 자신의 진짜 속마음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절대 어렵지 않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결정하는 버릇을 들이면 된다. 네 번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 자기 자신과 가족을 희생해 가면서 필사적으로 일하는 것만큼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또 있을까? 그렇게 살면 몸과 마음이 병들고 가족 간 소통에 금이 가서 배우자와 갈라서거나 자식과 멀어지게 될 수 있다. 아무리 일해서 성공해도 병이 나거나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은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다. 앞에서 소개한 7시간 이상의 수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 아침 산책을 착실히 실행에 옮기자. 이 단순한 실천법이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칙이다. 다섯 번째,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의논한다. 여섯 번째, 반드시 행동하면서 생각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투두를 찾은 다음 행동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든 일단 해보자. 소소한 일이라도 괜찮다. 갑자기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면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일곱 번째,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자. 일이 바빠서 죽을 것 같아. 내 삶은 왜 이리 불행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도 관점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우선 병에 걸리지 않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일 것이다. 혹은 퇴근하면 먼저 들어온 가족이 집안일을 말끔히 해놓은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 아프거나 일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행복한 삶이다. 누구나 매일같이 즐겁고 좋은 일과 괴롭고 힘든 일을 모두 겪는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이다.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된다 해도 부정적인 사건에만 주목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즐겁고 좋았던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특히 자기 전에 3줄 긍정 일기 쓰는 습관을 들여서 반드시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길 바란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것만 실천해도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 한 달 넘게 긍정 일기를 썼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불안이나 고민 없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야 행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선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다. 이 책을 읽고 고민이나 불안이 조금이라도 줄어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이루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난다면 정신과 의사로서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다. 저자 가바사와 시온, 정신과 의사이자 저자. 1965년 일본 삿포로에서 태어나 1991년 삿포로 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2004년부터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3년간 공부한 후 일본으로 돌아와 심리학 연구소를 세웠다. 정신질환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유튜브 채널 가바사와 시온의 가바 채널과 뉴스레터를 활용해 50만 명 이상에게 정신의학, 심리학, 뇌과학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일본에서 대중적인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정신과 의사로 유명하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포기만 하고 싶을 때, 이런저런 사정으로 생의 끈을 놓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 이 책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